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이 무상하게 느껴지고 마음이 허할 때가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위로를 받으시나요? 저는 노래를 듣곤 합니다. 특히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참 좋아해요.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줄게.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어쩜 가사를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특히나 얼마 전 우리 가족에게 큰 사건이 일어났었거든요. 모든 것이 지나고 요즘 이 노래를 들을 때면 먼저 떠나신 시어머니가 생각나 눈물이 나곤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일찍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몸이 약했던 저희 어머니는 저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먼 길을 떠나셨습니다. 요즘 그런 일이 없다지만 젖동냥이라는 말을 다들 아시죠? 저는 동네에서 젖동냥으로 자란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제가 배가 고파 울 때면 동네 아이 키우는 집을 찾아가 부탁을 했다고 해요. 조금 더 자라 분유를 먹였다고는 했는데 입이 짧아 분유를 잘 먹지 않아 아버지께서 속이 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엔 큰 구덩이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엄마의 사랑, 엄마의 품. 나이가 들어서도 절대 메워지지 않을 커다란 구덩이요. 그렇게 애정결핍이 심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아버지, 엄마 사랑 한번 못 받아본 저를 측은하게 여겨서 온 정성을 다해 저를 키우셨어요. 은혜야, 이거 봐라. 읍내에 갔는데 이게 제일로 예쁘더라. 우와, 아빠 이게 뭐야? 구두야? 그래, 이게 공단천으로 만든 건데 이렇게 부드럽다. 비 오는 날은 절대 신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 아빠, 감사합니다. 다들 아시죠? 어렸을 때는 온 골목골목 뛰어다니며 놀기 바쁘잖아요. 운동화나 튼튼한 신발을 신겨놓아도 저녁이 되면 흙투성이가 돼서 돌아오는 아이들이요. 그렇게 놀다 보면 고무 밑창도 금방 닳고 또 발은 어찌나 빨리 자라는지 산지 얼마 안 된 신발 뒤축을 꺾어 신고 다니는 애들이 참 많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 옛날 벨벳 구두를 사서 신겨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벨벳 구두를 신은 제가 꼭 별나라 공주님 같다며 너무 예쁘다고 행복해하던 우리 아버지. 그 고운 신발 망가질까 나가놀 때 못 신고 고이고이 모셔두었지 뭐예요. 벨벳 구두는 몇 번 신지도 못하고 발이 커져버렸지만 그 벨벳 구두 하나가 바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였죠. 어디 가서도 기죽지 말고 당당해야 한다. 네가 누구 딸이라고? 아버지 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라고?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는 1등 아버지. 은혜야, 아버지 소원은 그냥 네가 건강하게 자라서 행복하게 지내는 거야. 그것 말고는 바라는 게 한 개도 없다. 아버지, 내 소원도 들어봐. 우리 은혜 소원은 뭔데? 내 소원도 아버지가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야. 어이구, 우리 은혜 장하다. 다 컸네, 다 컸어. 이런 아버지 덕분에 엄마가 없었지만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에 올라갈 무렵이었죠. 당시 통학을 하려고 혼자 버스를 타고 다니던 때였어요. 당시 저희 지역에는 유명한 지역 명물이 있었는데 바로 구미호였습니다. 진짜 꿀이 9개 달린 구미호가 있었냐고요? 구미호는 구미가 당기는 미녀들의 호탕한 모임의 줄임말이었습니다. 당시 17살, 18살 동네 노는 언니들의 모임이었죠. 구미호 이름처럼 멤버는 9명이었고요. 구미호파, 구미가 당기는 미녀들의 호탕한. 지금 생각하면 참 유치한데
어쨌든 종종 다른 지역의 칠공주파, 오로로파와 세력 싸움도 벌이며 나름 지역에서는 꽤나 유명한 언니들이었어요. 중학교 시절 악몽이 시작된 건 제가 이 구미호파에게 찍힌 날부터였습니다. 야야, 예쁘니? 너 일로 와. 버스를 타고 가려는데 골목에서 짝다리를 짚고 있는 어떤 언니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언니들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저요? 그래, 귀 먹었어? 여기 너 말고 누가 있니? 여러 번 말하게 하지 말고 오라면 빨리 와. 가까이 다가갔더니 골목 안쪽에 쭉 늘어선 그림자들. 구미호파 9명이 전부 골목 끝에 서 있더라고요. 많은 숫자의 기가 눌렸습니다. 도망치려면 지금 가야 하는데 생각할 틈도 없이 제 손을 끌고 골목으로 들어갔고 순식간에 저는 구미호파에 에워싸였습니다. 너 몇 살이야? 15살이요. 너 못 보던 앤데 얼굴 좀 반반하다. 너 우리가 누군지 알아? 아니요. 이 동네에서 우리를 모르다니. 너 교육 좀 받아야겠다. 근데 너 신발 좋은 거 신었네? 얼굴도 예쁜 애가 집도 잘 사나 봐? 네, 감사합니다. 야야, 얘들아 감사하대. 얘 뭐야? 눈치가 없는 거야? 눈치가 빠른 거야? 야, 장난해? 신발 벗어. 네? 신발 빨랑 벗으라고. 유행하던 운동화였는데 아버지가 생일 선물로 준 운동화였는데 소심하게 고개를 저으며 거부했지만 이내 언니들이 손이 올라가며 눈이 번쩍이더군요. 운동화도 빼앗기고 교복이 찢어진 채 집에 왔습니다. 그때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말했으면 좀 달라졌을까요? 아버지가 속상해할 것만 걱정하던 저는 아버지가 오시기 전 교복을 꿰매고 멍든 곳에 분을 발라 상처를 감췄습니다. 눈썰미가 좋았던 아버지가 상처에 대해 물으셨지만 그냥 체육 시간에 넘어졌다고 했어요. 너 좀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응, 아무 일 없는데? 왜? 근데 요새 물건을 왜 이렇게 자주 잃어버려? 아빠 미안. 내가 깜빡깜빡 하다 보니까 다시 안 사주셔도 돼요. 필요한 게 있음 아버지한테 말을 하고. 말을 해야 알지. 아니야, 나 괜찮아. 필요한 것도 없고요. 그 뒤로 제가 고등학교에 갈 때까지, 그러니까 구미호파 언니들이 성인이 되어 지역을 떠날 때까지 괴롭힘이 계속되었습니다. 전 제가 중학교 때 당한 일을 한 번도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언니들은 가장 큰 취미, 관심은 돈이었기 때문에 돈이나 원하는 물건을 군말 없이 주기만 하면 큰 괴롭힘은 없었거든요. 그때는 시간이 빨리 흐르기만을 바랐던 것 같아요. 이사를 가면 안 되냐고 말을 해볼까 했지만 아버지 하시던 일이 지역 기반 사업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쨌든 시간은 흐르고 그 언니들이 지역을 떠나자 고등학교 때는 조금 편해진 것 같아요.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고 제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아버지와 함께 서울로 가게 되었어요. 자취는커녕 기숙사도 절대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아버지와 함께 서울로 가 대학을 다니고 보통 평범한 사람처럼 취업을 준비하고 회사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즘 아버지께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빠, 어렸을 때 내 소원 물어봤던 거 생각나? 그럼 생각나지. 응, 아빠 나 이제 진짜 다 컸잖아. 어엿한 사회인이라고. 그럼 세월이 참 빠르다. 그치? 우리 은혜가 벌써 25이라니. 내 소원이 아빠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했잖아. 나도 이제 다 컸고 난 아빠가 외롭지 않았으면 해요. 은혜가 있는데 아빠가 왜 외로워?
나는 딸이고 그건 다른 거지. 아빠 연애하고 있지 않아? 괜찮은 분인지 나 한번 소개시켜줘요. 그리고 좋은 분이면 난 아빠가 재혼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 너 그걸 어떻게 알고? 내가 아무리 회사 일이 바쁘지만 그런 거 하나 눈치 못 챌까봐? 요즘 이발도 자주 하고 핸드폰 보는 시간도 많고 주말에 약속 있다고 하고 티 엄청 내셨거든요. 어떤 분이에요? 그랬구나. 내가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아빠처럼 젊을 때 혼자 된 사람이다. 사별을 한 건 아니고 이혼을 했다고 하는데 애를 못 낳는 몸이라 그렇게 되었다는구나. 그냥 긴 세월 홀로 외롭게 산 사람이야. 그렇구나. 언제 맛있는 밥 한 끼 같이 해요. 아빠의 재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아빠의 세부인, 새어머니라는 말이 잘 나오지는 않더군요. 오랜 세월 여자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생각처럼 투박하거나 기가 센 편이 아니었습니다. 엄청 밝은 것도 아니고 내성적이고 수더분해 보이는 여자. 아빠와 참 잘 어울렸어요. 두 분이 결혼을 하시며 저는 회사 근방에 방을 얻어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다닐 때 선배였던 지금의 남편과 저는 9년 동안의 긴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 준비를 하며 아빠와 새어머니와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나한테? 네, 제 결혼식 혼주서 새엄마가 빛내주셨으면 해요. 은혜야,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되겠니? 그럼요. 벌써 두 분 함께 사신 지 5년이나 되었잖아요. 부탁드릴게요. 엄마. 조심스러운 저의 부탁에 새엄마 눈에는 눈물이 맺히셨죠. 고맙다. 고마워, 은혜야. 엄마 한복도 예쁘게 맞춰야죠. 제가 감사해요. 시댁에는 결혼 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이런 저희 집 상황에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저를 애처롭게 생각하셨어요. 엄마 사랑이 얼마나 고팠을꼬. 아버지가 잘 키워주신 덕분에 네가 이렇게 예쁘고 훌륭하게 자랐구나. 우리 석이가 복도 많지. 어머님, 감사합니다.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아니다. 우리 석이도 아버지 일직녀이고 아버지 사랑에 고팠던 애인데 사돈어른한테 든든한 아들 하나 생겼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구나. 결혼 전에 각자 집에 인사를 드린 뒤 어느덧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외동이었던 저는 아빠와 새엄마 이렇게 셋이 나가기로 했고 남편 집에서는 시어머니와 이미 결혼을 한 아주버님, 손윗동서 되는 형님 이렇게 네 사람이 나오기로 했어요. 저희는 오랜 기간 연애를 했지만 가족에게 알리거나 서로 인사를 드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따로 인사를 드린 시어머니 외에 남편의 가족은 처음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당일 저희 가족은 장소에 먼저 도착해 앉아 있었죠. 고풍스러운 음악이 흐르는 한정식 집에 룸에 앉아 남편과 남편의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드르륵 문이 열리고 남편과 시어머니, 남편의 형인 아주버님과 형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진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아비 되는 진영식입니다. 은혜 어미 되는 박영애라고 합니다.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 그리고 여기 형과 형수입니다. 민석이 형 김민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련님 형수, 이 사람 아내 되는 송준이라고 합니다. 서로 소개를 하는 동안 저는 처음 보는 아주머님과 형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의 형수,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제 손윗동서가 되는 형님이라는 여자,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리고 저를 빤히 보던 형님이 이내 방금 미소를 짓더니 어머나, 얼굴이 참 곱네요. 우리 도련님 어디서 이런 이쁜 아가씨를 만났을까? 아, 대학 선후배 사이라고요? 오래 연애했다고 들었는데 이제야 보네요? 하이톤의 목소리 상냥한 듯 했지만 미소가 다소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팔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디서 봤다 했는데 기억이 났어요. 중학교 시절 저를 2년 넘게 괴롭히던 구미호파 무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쌍꺼풀 수술을 했는지 눈이 좀 달라 보였지만 분명히 그 무리였던 사람이 맞았어요. 그런데 송준이라는 이름은 처음 듣는데 그런 이름은 없었던 것 같은데 혼란스러웠지만 심증만 있었기에 상견례는 진행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생각에 골똘히 잠긴 저에게 아빠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돈댁 성품이 참 훌륭하신 것 같더구나. 사돈 어른을 일찍 여의고 여자 혼자 자식 둘 키우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젊었을 때 식당을 하셨대요. 소문이 나서 엄청 식당이 번창했고 연세 드신 뒤에는 인수하겠다는 기업에 가게를 넘기셨다고 해요. 남편 형이나 남편이 식당을 물려받을 생각은 없다고 해서요. 단단한 기운이 느껴지시는 분이에요. 그치만 억세지 않고 우리 은혜를 바라보는 눈빛이 참 따뜻하시더라고요. 시집살이 같은 건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그러면 정말 다행이고 당신이 그렇게 느꼈다니 내가 마음이 다 놓이는 것 같아. 식당은 대를 이어가면 좋지만 그게 또 쉽지는 않지. 아무리 어머니로부터 비법을 배워도 그 맛을 그대로 내기 힘드니까. 근데 너 무슨 고민 있니? 아니에요. 아버지는 너 연애하는 거 알고 있었다. 네가 먼저 말하지 않아서 묻지 않았다만 오랜 기간 만난 것 아니냐. 확신이 있어서 결혼을 결심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걱정이 되는구나. 문제 없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상견례 전에 처음 인사드릴 때도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그래? 혹시 오늘 우리가 뭐 실수한 거 있니? 아니요. 아빠 엄마 두 분 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은혜야, 네가 아주 어렸을 때는 조잘조잘 하루 있었던 일을 다 아빠한테 말해주었잖니. 그게 아빠의 참 기쁨이었는데 사춘기가 다가올 무렵이었는지 어느샌가 집에서 말을 잘하지 않았지. 그때부터 쭉 그랬던 것 같아. 너 아빠 평생 소원이 뭔지 알지? 아빠는 은혜가 행복하게 지내는 것. 그것 말고는 정말 바라는 게 없다. 그리고 아빠는 항상 네 편이야. 필요한 게 있으면 도움을 구할 일이 있으면 아빠한테 말을 해야 해. 말을 해야 알지 않겠니? 네, 아빠. 그냥 막상 상견례를 하니 진짜 내가 결혼을 하는가 싶기도 하고 메리지 블루라는 말이 있잖아요. 결혼 준비하면서 신부가 느끼는 우울감. 그냥 그런 기분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밤 혼자 지내는 집에 돌아와서도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틀림없이 그 형님 될 여자는 구미호파 멤버가 맞았어요. 대장격까진 아니더라도 2인자 행동대장쯤 되는 사람. 세상에 어찌나 운명이 이렇게 가혹한지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더니 그게 딱 제 상황이었습니다. 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9년의 연애 기간 동안 가족들에게 인사 한번 드리지 않았던 것이 지금아 후회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뒤도 안 보고 결정을 내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서기에 저에게는 9년의 시간 동안 제 곁을 지켜준 남편의 존재가 너무 소중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울며 아른 턱에 다음날 연차를 내고 회사를 쉬어야 했죠. 저녁이 되자 퇴근을 한 남편이 죽을 사서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어떻게 된 거야? 어제 상견례 후 연락도 잘 안 되고. 무슨 일 있어? 몸은 갑자기 왜 아픈 건데? 그냥 너무 긴장했는데 상견례 마치자마자 긴장이 확 풀렸는지 몸이 아프더라고. 죽 데워줄게. 먹고 기운 내야지. 고마워. 남편이 데워준 죽을 먹으며 조심스레 물어보았습니다. 자기 형 말이야. 결혼을 언제 하셨다고 했지? 결혼한 지 엄청 오래됐어. 10년 다 되어가나? 뭐 요즘 세상에 흉은 아니라지만 사고 쳐서 조금 일찍 결혼을 했지. 형수가 너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날걸? 결혼을 엄청 일찍 한 거야. 그렇구나. 형수라는 분은 어떤 분이셔? 형수? 그냥 뭐 평범한 것 같은데? 결혼 전에는 미용했었대. 형을 처음 만난 것도 미용실에서 형 머리 잘라주다가 만난 거라고. 형도 형수도 성격 하나는 급하지. 만난 지 2개월 만에 애가 생기더니 그때부터 결혼까지는 3개월도 안 걸렸을걸? 그러니까 자기도 10년 가까이 봤다는 거지? 괜찮은 사람이고? 형수를 왜 그렇게 궁금해하는데?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자기도 알잖아. 결혼하면 형님 동서 사이가 어려운 거. 그냥 앞으로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돼서. 형수야 뭐 좀 예민하고 까칠한 구석이 있기는 한데 은혜니가 워낙 성격이 좋잖아. 그리고 혹시라도 무슨 문제 있으면 바로 말하고. 나 그런 거 잘할 자신 있다. 우리 엄마가 그러든 형수가 그러든 중간 역할 내가 잘할 거야. 우리 엄마야 뭐 그럴 사람은 아니지만. 중학교 때 그 일, 그리고 이 결혼을 앞두고도 저는 지난 일에 대해 함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빠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었고 말해봤자 딱히 달라지는 것도 없을 것 같았어요. 그냥 나보다 몇 살 많은 그들이 빨리 성인이 되길 바랐고 시간은 흐르니까 곧 참았던 거예요. 이번 결혼을 앞두고는 밤새 고민하며 내린 결론이 그것이었습니다. 난 잘못이 없다, 떳떳하다. 만약 날 알아보았다면 마음 불편할 건 내가 아니라 그 여자다. 먼저 말을 꺼내진 않겠지만 나는 과거를 잊지는 않았다. 혼자 단단히 마음을 먹었죠. 근데 그 생각이 맞았나 봅니다. 상견례 후 형님은 남편에게 제가 얼굴값을 할 거라는 둥, 순둥해 보이지 않는다는 둥 이런저런 말을 흘리며 넌지시 결혼을 반대하는 듯 했지만 중간 역할 확실히 하겠다고 다짐한 남편은 형수에게 단호히 경고를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첫 명절이 기억나네요. 손맛 좋은 어머님께서 음식은 거의 다 해놓으셨고 먹으러만 오라고 하셨는데 그럴 수가 있나요? 일찍 가서 뭐라도 좀 거들고 싶은 마음에 남편을 깨워 시댁에 일찍 갔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아직 오질 않았더라고요. 아가, 천천히 오라고 했는데 뭘 이리 서둘렀니? 서가, 네가 부지런을 떨어서 아침 대바라부터 새아기를 끌고 온 거니? 어머님, 제가 그이한테 일찍 오자고 한 거예요. 어머님 음식 너무 맛있는데 저도 거들면서 배우려고요. 어쩜 이렇게 마음이 고울까. 내가 복을 얻었지. 이렇게 예쁜 며느리를 얻고. 이거 내가 진즉 해놓은 건데 한번 맛 좀 볼래? 어머님, 산적 너무 맛있어요. 그래? 짜진 않고? 나이가 들다 보니 정신도 없어서 간이 잘 맞는지도 모르겠구나. 어머님, 정말 너무 맛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정말 배우고 싶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점심이 한참 지나고 아주버님과 형님, 조카가 시댁에 왔습니다. 동서, 일찍 왔네? 일찍 올 거면 나한테 미리 말을 하지. 시간 맞춰 같이 왔으면 좀 좋아. 제가 일찍 오자고 했어요, 형수님.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일찍 와야죠. 그러는 형수님은 일찍 오신다고 하더니 점심시간이 헐 지났네요. 시장하시죠? 은혜가 엄마 도와서 이것저것 했는데 상도 다 차렸으니 어서 드세요. 제 남편한테 저런 모습이 있는 줄 몰랐네요. 형님에게 형수님 하면서 꼬박꼬박 존댓말을 하며 사근사근 말하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뼈 때리는 말이더라고요. 순식간에 빨개진 형님 얼굴을 보고 있자니 웃음이 쿵 나왔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남자들은 조카들 데리고 밖에 나가고 어머님은 고단하신지 잠시 주무신다고 하셨죠. 조용한 거실에 형님과 저 둘만 남았습니다. 형님이 갑자기 차를 한잔 하자고 하더니 부엌으로 저를 데려가더군요. 동서. 네, 형님. 동서, 나 누군지 알지? 그럼요. 그래? 어떻게 아는데? 구미 오빠. 구미가 당기는 미녀들의 호탕한 모임. 행동대장 송지수. 맞죠? 그걸 그렇게 정확히 읊을 것까진 없고. 기억력 좋네. 동서 아직도 그렇게 살아? 호구였잖아, 동네 호구. 형님, 아직도 그렇게 사세요? 양아치였잖아요. 동네 양아치. 뭐? 형님, 저 예전에 제가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 형님 과거가 어땠는지 어머님이나 아주버님은 아세요? 전 떳떳하고 당당해요. 가해자가 나쁜 거지 피해자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제가 호구라서 입 다물고 이 결혼 그냥 한 거 아니에요. 물론 형님에 대한 기억 너무 생생하고 살면서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은 면상이기는 한데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내 남편, 좋으신 시어머니까지 제가 포기할 건 아닌 것 같았거든요. 무엇보다 그걸 바라는 건 형님이실 거고요. 결혼도 반대하셨다면서요? 전 정말 동서지간 우애 있게 지내고 싶었어요. 외동으로 자라서 좀 외로웠거든요. 근데 애석하게 송지수 같은 인간이 제 형님이라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렇게 된 마당에 그냥 서로 각자 조용히 지내는 게 최선인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형님? 무슨 대사를 외운 것도 아닌데 정말 숨도 안 쉬고 제가 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내뱉었어요.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맞아요. 누군가 들으면 그런 결혼을 왜 하냐, 아님 그걸 왜 묻어두냐, 결혼 전에 다 밝혔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 당시 저에겐 이게 최선이었어요. 과거에 구미 오빠한테 당한 것도 억울한데 제가 그 여자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긴 싫었고 결혼 전에 다 까발리고 싶었지만 말 그대로 제 말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섣부르게 폭로했다가 발뺌하며 여우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갈 것 같은 건 눈에 보이듯 뻔한 거였죠. 대신 그냥 관계를 확실히 해두고는 싶더라고요. 어떻게 말을 할까 기회만 엿보고 있었는데 먼저 말을 꺼내주다니 참 고맙더라고요. 알아들으셨죠? 뭐 더 할 말 있으세요? 예세야 아가, 둘째야, 이리 내 방으로 좀 와보거라. 때마침 어머님께서 저를 부르셨기에 저는 형님을 향해 생긋 웃어 보이며 어머님 방으로 향했습니다. 부들부들 손을 떠는 형님을 보니 꼬숩더라고요. 아가, 이건 내가 시집 올 때 받은 금가락지 한 쌍이다. 어머, 어머님, 너무 예뻐요. 그렇지? 이걸 너한테 주고 싶구나. 네? 저한테요? 어머님, 아니에요. 그렇게 귀중한 가락지를. 죽을 때 뭐 이걸 다 싸들고 가겠니? 네가 오래오래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어머님, 오래오래 건강하셔야죠. 제가 잘 모실게요.
시어머니한테 며느리는 절대 딸이 될 수 없다고 남들이 다 그렇게 말하더구나. 내가 첫째 볼 때는 그 말이 맞는갑다 했는데 너를 보는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 아들만 둘이라 그런지 내 노년에 너처럼 예쁜 딸을 얻은 것 같아 마음이 참 편하다. 돌아가신 네 시애비가 너를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꼬. 어머님, 따뜻한 어머님의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저를 예뻐해 주셨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는 시간이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더군요.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어느새 저는 두 아이를 둔 엄마가 되었답니다. 저희 어머님은 정말 이제 80을 넘기어서 한 해 한 해 기력이 쇠약해지셨거든요. 그 즈음엔 어머님 홀로 지내시던 집도 정리했습니다. 홀로 지내시기에 집이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어머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뜻밖의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장남인 내가 어머니를 모셔야지. 그게 도리지. 내가 동서보다 못해도 어머님을 10년을 먼저 모신 사람이야. 어머님도 장남댁에서 지내고 싶어 하시고. 서방님 동서, 괜찮지? 엄마 뜻을 여쭤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지난 주말에 엄마 찾아뵈었을 때 벌써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알겠습니다. 대신 저희가 형님 댁으로 어머님 자주 찾아뵐게요. 확고한 아주버님과 형님의 결정에 저희 부부는 일단 그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형님 댁으로 가셨고 저희는 격주에 한번 형님 댁으로 가서 어머님과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즈음 어머님은 치매를 앓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병원 검사를 해보자고 말씀드렸지만 형님은 한사코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준수 왔냐? 준수야, 배고프지? 기다려라. 내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얼른 말아줄 테니 이거 먹고 가라. 어머니, 저예요. 석이, 민석이. 민석이? 민석이가 네 집 자식인거. 날도 추운데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준수 밥 먹여야 하는데. 어머님, 저 은혜예요. 어머님 딸. 저희 왔어요. 은혜야. 아유, 내 딸내미. 그래, 석이도 같이 왔다고? 네, 어머님. 증세가 심해진 건지 어머님은 종종 남편도 못 알아볼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여보, 준수가 누구야? 나도 몰라. 엄마가 옛날부터 형은 철이, 나는 석이 이렇게 부르곤 했는데 준수라는 이름은 나도 처음 들어봐. 누굴까? 어머님이 찾으시던 준수, 국밥 한 그릇. 어머님의 기억은 젊으실 때 하던 식당 시절로 돌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가장 창창할 때 가게가 잘 되던 그 시절을 떠올리시는 걸 보니 아무리 식당이 잘 되었어도 홀로 가게 하시며 고생하실 때인데 하지만 어머니께는 그 시절이 참 소중했나 봅니다. 그렇게 형님 댁에 발걸음을 하며 어머니 말동무를 해드리고 드시고 싶은 음식을 해드리고 지냈는데 언젠가부터 형님 댁에서 저희의 방문을 자꾸 막더라고요. 동서, 오늘 어머님 기력이 많이 안 좋으셔. 그리고 서방님이랑 동서 오면 나도 이거저거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잖아? 이렇게 자주 오는 게 좀 나나 그이나 피곤하네. 어머님 잘 계시고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할 테니 이렇게 자주 오는 건 우리 생각해서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격주에 가던 걸 한 달에 한 번 가고 몇 달 후 어머님을 찾아뵙겠다는 저에게 형님이 아무렇지 않게 통보를 하더라고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어머님 요양원에 모셨어. 아무래도 전문 인력이 보살피는 게 어머님께도 더 좋은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전화하려고 했는데 동서가 먼저 연락했네? 요양원에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가 않거든.
절반이라도 동선해서 같이 부담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내가 계좌 보낼게. 나한테 보내면 돼. 어머님이 요양원에요? 형님, 어쩜 저희한테 상의 한마디 안 하시고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어디예요? 어머님 어디 계시는데요? 아,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뭐 꼭 내가 잘못한 사람처럼 몰아세우는데 상당히 기분이 불쾌하네, 동서. 형님을 닥달해 어머님이 계시다는 요양원을 알아냈어요. 그 길로 요양원으로 달려갔죠. 세상에나 못 뵌 사이 비쩍 마른 어머님께서 멍하니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머님, 저예요, 은혜. 어머님 딸 은혜 왔어요. 아가, 우리 딸, 왜 이제야 왔어? 애미 데리러 온 거야? 네, 어머님, 죄송해요. 늦어서. 저희 집으로 가요. 집? 어떤 집? 난 철이 집으로는 안 갈란다. 어머님, 석이 집이요. 어머니 둘째 아들 석이 집으로 가요. 석이, 나 석이네로 갈란다. 그렇게 퇴원 절차를 받고 어머님을 모시고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치매 증세가 더 심해진 것 같지는 않았어요. 가끔 준수라는 사람을 찾고 국밥집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희 집에 계시는 동안에 정신이 온전하실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공원이 코앞인 저희 동네에 정을 붙이고 날이 좋을 때면 동네 노인정에 가서 시간을 보내곤 하셨죠. 노인분들끼리 고스톱을 자주 치셨는데 소소하게 몇천 원씩 따는 날이면 두유, 땅콩 과자 같은 군것질거리도 집에 들고 오셨답니다. 저희 집에 계실 때 어머님 상태가 호전되자 아주버님이나 형님도 다른 소리를 못했어요. 생전 저희 집에 오는 일이 없었는데 어머님 뵙겠다는 명목으로 부부가 저희 집 방문도 하더군요. 어머님 다니신다는 노인정이 어디야? 어머님 노인정 언제 가셔? 설마 어머님이 혼자 왔다 갔다 하시게 하는 건 아니지? 그럼요. 보통은 제가 모셔다 드려요. 어머님이 노인정에 언제 가시는데? 동서가 매번 모셔다 드리는 것도 일인데 어머님 노인정 모셔다 드리는 건 내가 할게. 우리 집이 그렇게 먼 것도 아닌데 나도 이 정도는 해야지. 형님도 마음이 그랬는지 어머님 좋아하는 음식도 해다가 저희 집에 가져다 주고 어머님을 모인정에 모셔다 드리는 등 뒤늦은 며느리돌이를 하더군요. 사실 상의 없이 어머님을 요양원에 모셔놓은 일로 남편은 화가 안 풀려 아주버님과 형님을 안 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형님이 어머님을 노인정에 모셔다 드렸고 저는 잠시 다른 일을 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군요. 전화를 받는 순간 저는 다리가 풀려 그만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노인정에서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해 어머님은 병원에 실려가셨다는 전화였죠. 어머님, 저 왔어요. 엄마 딸 은혜요. 잘 살아야 한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절규하는 저를 뒤로 한 채 어머님은 그렇게 먼 길을 떠나셨습니다. 너무 황망하게 떠나셨어요. 노인정 뒤쪽 텃밭에서 꽃을 보고 계셨던 우리 어머님. 텃밭 근처에는 정자를 지으려고 목재더미가 쌓여 있었는데 그게 무너지며 쪼그려 앉아 계셨던 어머님을 덮친 사고였습니다. 정말 너무 허망하고 분통하더라고요. 장례가 치러졌고 다녀가신 문성객들 중에는 제가 며느리가 아니라 딸인 줄 알았다는 분들도 있었어요. 정말 저는 저희 시어머님을 친엄마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왔기에 헤아릴 수 없는 슬픔, 상실감이 너무도 컸습니다. 장례식을 마치자 아주버님과 형님은 본격적으로 적극 나서 유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나
조의금까지도 누가 뭘 더 간내만이 하는 모습에 치가 떨렸습니다. 천박한 사람들,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 어머님이 유언장을 남기셨다고 해요. 공증도 받았다고 하더군요. 아주버님과 형님 부부, 저희 부부 함께 모여 유언장을 확인했습니다. 경기도 소재 상가 건물을 큰아들 민철이에게 상속한다. 강원도 땅 7,000평은 큰며느리 송준이에게 상속한다. 그 외 현금 자산은 작은아들 민석이에게 상속한다. 옛날 옷장 고제 가구 일체는 작은 며느리 진은혜에게 상속한다. 아주버님의 유언장을 읽는데 떨떠름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식당을 정리하고 기업에 넘기며 받은 인수금으로 상가 건물, 강원도의 땅, 동산, 부동산 자산을 보유했다는 것 정도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규모라든지 정확한 것은 몰랐지만요. 엄마 유언장이 그거라고? 그거 언제 작성된 건데? 엄마가 너희 집 가기 전에 우리 집에 먼저 모셨잖아. 그때 나나 네 형수가 워낙 극진히 모셨는데 그때 유언장을 수정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엄마가 그래도 야, 현금은 다 너한테 상속한다네. 은혜한테 남긴 게 옷장? 엄마가 쓰던 고제 가구들 말하는 거야? 엄마가 쓰던 가구 진짜 고제야. 그거 다 값비싼 것들이다. 어디 바로 팔아치우려는 건 아니지? 재수씨, 그 고제들은 다 우리 집에 있어요. 어머님 요양원 계실 때도 내가 우리 집에 잘 보관했고 요양원에서 재수씨 집으로 가실 때 워낙 간소한 집만 챙겨가셨으니까 내 이번 주말에 트럭 하나로 재수씨 집에 고제 보낼게. 자자, 엄마 필체 맞지? 확인들 마친 거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 조심스레 말을 했죠. 유언장 수정이라니. 그럼 수정하기 전 원본이 있다는 건데. 그리고 유언장을 수정했을 때는 엄마 치매가 발생한 시기잖아. 이건 법적으로 좀 알아봐야겠어. 뭔가 어머님 뜻이 있는 게 아닐까? 설마. 그리고 유언장의 필체도 어머님 필체가 맞잖아. 엄마가 그럴 리가 없어. 주말이 되고 저희 집으로 어머님이 쓰시던 옛날 옷장 물건들이 도착했습니다. 유품을 수령해 방에 두고 옷장 안을 살펴보았어요. 보자기에 곱게 쌓인 옛날 한복, 옷더미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보자기 제일 안쪽에는 어머님이 초창기 식당을 운영하실 때 입었던 앞치마가 있더군요. 낡고 해진 천 앞치마에는 직접 술을 놓으신 듯 물망초국과 산옥국밥이라는 글씨가 곱게 새겨져 있었어요. 그 오래된 앞치마 내음을 깊게 맡았습니다. 고생하시던 시절,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열정 넘치던 시절, 어머님의 채취를 느끼고 싶어서요. 그런데 앞치마 주머니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더군요. 주머니를 살펴보니 편지가 한 장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님의 필체가 분명했죠. 편지에는 얘야, 이거 들고 박 검사한테 가. 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 검사? 박 검사가 누구지? 혹시...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 치매기가 있을 때 준수라는 사람을 찾곤 했는데 혹시 박 검사가 이 사람? 그런 예감과 확신이 뇌리에 강하게 꽂혔습니다. 알아보았더니 정말 검찰청에 박준수 검사라는 사람이 있더군요. 전 시어머니의 유품인 앞치마를 챙겨들고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박 검사를 만났는데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드디어 찾았군요. 박준수 검사님? 저희 어머님을 아세요?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은인이십니다.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여사님, 윤희승 여사님. 저는
어머님의 둘째 며느리입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얼마 전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의 유품을 받아 정리하는데 이 편지가 앞치마에 들어있었습니다. 박 검사는 저희 시어머님과의 긴 인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박 검사가 가난했던 어린 시절 배를 골마가며 공부를 하던 박 검사가 저희 어머님이 하시던 식당에 왔던 모양이에요. 따뜻한 국밥을 말아줘서 정말 맛있게 먹었다고. 그런데 돈이 없었답니다. 어머님은 언제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으러 오라고 따뜻하게 그를 품어주었다고 해요. 박 검사는 그때 어머님이 입고 있던 앞치마를 잊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여사님께 물어본 적이 있었죠. 직접 수놓은 앞치마, 산호국밥 앞에 새겨진 꽃이 어떤 꽃이냐고요. 물망초라고 하셨어요. 물망초의 꽃말이 뭔지 아시나요? 나를 잊지 마세요입니다. 먼저 떠나신 남편분을 그리워하며 새겼다고 하셨는데 제가 법대 입학할 때까지도 가게가 있었어요. 법대 입학 후에도 종종 찾아뵈었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못 가다가 가보니 가게가 없어졌더라고요. 대학에 갔지만 여전히 형편이 어려웠던 저인데 이름을 밝히지 않은 분께서 제 학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 그때 마지막으로 학비가 전달되었는데 조그마한 천 한 구석에 물망초꽃이 새겨져 있었죠. 사방팔방으로 여사님 흔적을 찾았는데 알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날 며느님을 뵙게 되는군요. 어디에 계십니까? 늦었지만 제가 찾아뵈어야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수목장으로 모셨었거든요. 주말 박 검사와 남편, 저는 어머님이 쉬고 계신 곳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과의 인연 모두 남편에게도 설명을 했죠. 여사님, 영면하셔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고 먼저 찾아뵙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준수를 많이 찾으셨답니다. 치매를 앓으셨는데 언제나 그 시절로 돌아가곤 하셨어요. 준수야, 배고프지? 따뜻한 국밥 말아줄 테니 먹고 가거라. 이 말씀을 많이 하셨답니다. 정말 여사님이 아니었으면 오늘 저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사님께서는 어떤 사고를 당하신 건가요? 그날 오래도록 저희 부부와 박 검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 검사는 노인정 사고에 대해 의문을 표하더군요. 바람이 거세게 분 날도 아니었는데 목재더미가 갑자기 무너진 것에 대해서요. 박 검사의 지휘로 관할경찰서가 수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수사 결과 목재를 묶어두고 지탱하던 로프와 지지대가 훼손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훼손을 했던 것이죠. 사건 당일 어머님을 노인정에 모셔다 드린 형님과 운전을 해줬다는 아주버님, 모두 수사를 받게 되었고 증거물을 제시하자 두 사람 모두 자백을 했습니다. 유언장 또한 아주버님과 형님 부부가 조작을 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민서가 나 형이다, 응? 형제지간에 이렇게 각박할 수가 있는 거냐?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줘. 난 형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리고 형이 그 조작된 유언장을 읽어줄 때부터 알았어. 엄마는 나를 석이라고 부르지 민석이라고 하지 않거든. 마음 같아서는 형이 평생 감옥에서 지냈으면 좋겠어. 그 안에서 생각해봐. 형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엄마 오래 버티지 못하셨을 건데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동서, 동서 이건 정말 아니잖아. 난 하나도 몰랐어. 다 이 사람이 시킨 거야. 검사님,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전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한 거지 욕심도 없었고요. 전 어머니 잘못인 것밖에는 없어요.
악을 쓰며 재판장에 끌려가는 아주버님과 형님의 모습이 참 씁쓸하게 여겨지는 한편 돈이면 어떤 일이든 다 하겠다는 그 행태가 참으로 추악하게 여겨지더군요. 그렇게 아주버님과 형님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된 뒤 저와 남편은 어머님이 원래 남긴 유언장을 찾았고 어머님의 유언대로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상가 건물과 강원도 땅, 어머님이 쓰시던 고제 및 일체 물품을 다 저희에게 상속하신 것이었고 아주버님과 형님에게는 현금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생전 가지고 계시던 재산 거의 모든 것을 건물과 땅 구입에 쓰셨기 때문에 현금 자산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조카들은 죄가 없잖아. 당신 생각도 그래? 현금 얼마 되진 않지만 아주버님 형님은 한동안 못 나오고 안에 있을 건데 갑자기 엄마 아빠가 부재하게 된 조카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 성인이 되었다고는 하나 공부며 앞으로 할 게 많은 조카들. 조카들은 아주버님과 형님의 계획도 일체 몰랐다고 하더군요.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도 조카들 상심이 컸고 조작된 유언장에도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께 그것만 남긴 게 이상하다고 말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원래 형님 부부의 몫이었던 현금, 어머님께서 남기신 유산 일부를 조카들에게 나누어 주었답니다. 이 일의 계기로 악인의 말로에 대해 자주 생각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죠. 하지만 그 말은 저희 어머님을 생각하니 더욱 고개가 숙여진답니다. 홀로 국밥집을 하시며 어려웠던 시절에도 배를 곪아가며 공부를 하던 박검사를 돌보셨던 거예요. 어머님은 살아생전 박검사에게 연락을 하진 않으셨지만 박검사가 사법고시 통과 후 검사가 되고 어디에 근무하고 하는 소식은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만약을 대비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저에게 그 편지를 남긴 것이었어요. 매년 어머님의 기일에 저희 가족은 물망초 꽃다발을 들고 어머님이 쉬고 계신 곳으로 향한답니다. 어머님 딸 은혜 왔어요. 어머님 나무도 잘 자라고 있고 오늘따라 물망초 빛깔이 곱네요. 저희 모두 어머님을 잊지 않을게요. 이제는 편히 쉬세요. 청취자 여러분, 각박하고 살기 어려운 세상이라지만 내 곁에 있는 이에게 작게 베푸는 친절이 씨앗이 되어 심기고 때가 되면 열매가 맺어서 우리네 삶을 더욱 비옥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